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 TV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열린민주 TV의 첫 방송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희준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설날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면서 이 대선을 앞두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또 대선을 어떻게 보고 즐겨야 할지, 또 우리의 투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설을 앞두고 지금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여러분들 뵙고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준입니다. 정희준 교수님 양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리고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부회장을 맡으셨었고 K리그 발전위원회 위원님이셔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축구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과 또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향신문과 프레시안의 칼럼니스트로 좋은 글들을, 재밌는 글들을 많이 써주셨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 목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김어준 씨가 지금 교통방송 하기 전에 MBC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MBC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한 코너를 맡아가지고 스포츠 얘기도 해주시고, 특히 축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사회 얘기, 문화 얘기 많이 해주시다가 이명박 정부에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서 좋은 분들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을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단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한 2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교수님, 예전에 제가 그런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교수님이 혹시 쓰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메시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나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데요. 아니셨어요? 메시 관해서 쓴 적은 없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때 써 있었냐면, 메시가 당시에 막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 반석을 다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발롱도르 한 2번째쯤 받고 이럴 때였는데, 사람들이 메시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나한테 물어본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시면서, 동네마다 가면 탁구장, 당구장, 그다음에 기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둑 두는데 그런 데 가보면 주인 아저씨들이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는 손님들한테 다 맞춰가지고 탁구를 쳐주고 당구를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고수가 와도 절대 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하여튼 레벨에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 선수들을 만나면, 프로 선수들을 만나면 그거는 뭐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가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기원 사장님이나 탁구장 사장님만 만나도 엄청 이렇게 우러러 볼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막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또 수준에 맞춰서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들과의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의 A급 프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메시의 차이가 동네 아저씨와 배우러 간 손님과의 차이 정도 된다. 그 정도 되죠. 진짜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골출한 선수들 많이 있었지만 또 이제 메시쯤 되면은 이렇게 한 단계 위로 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있고 차범근 선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차범근 선수가 조금 더 한 수 위였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메시면은 그런 차범근 같은 선수들 다 묶어놓은 가운데에서도 더 한 단계 한 등급 위의 선수니까 그거는 뭐 확연하게 차이를 내는 그러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축구 역사상 그 정도 레벨에 달했던 선수가 누가 또 있어요? 호나우지뉴 정도? 호나우지뉴, 그러니까 이제 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 경기의 승패를 영향짓는 선수 정도가 될 건데, 그쯤 되려면 이제 뭐 펠레, 그다음에 마라도나, 호날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메시. 호나우지뉴는 그 정도는, 저는 거기서 그 수준에서는 조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이라고 대단한 했는데도. 선수이긴 하지만, 그러게요. 그래서 개인기로 봤을 때는 호나우지뉴가 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이냐를 따져볼 때는 이제 메시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선이라는 것도 승부를 다투는 이제 게임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 우리
정희준 교수님께서 등판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그 메시와 일반 국가대표들의 차이 정도를 넘어서서 메시와 동네 탁구장 주인 아저씨와의 그 동네 조기축구 회장님의 수준의 차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차범근 감독님을 제가 이 국회에 들어온 후에 잘 알게 되고 뵙게 됐어요. 근데 차범근 감독님은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 하나가 그 우리가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축구 볼 때는 무슨 미드필더라고도 안 하고 링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링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미드필더로 중계하면서 많이 용어가 나오고 플레이메이커 얘기들을 이제 해설하는 분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알았었는데 차 감독님 뛰실 때 독일어로는 슈필마커라고 하시면서 독일어로 슈필이 이제 플레이잖아요. 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슈필마커라고 하시면서 그 그라보스키라는 선수가 당시에 기억이 나네요. 저희 또래들만 기억하는 이름이더라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 심지어 차 감독님도 이제 차범근 축구 교실에 갔으면 차두리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 그라보스키 선수가 정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였는데 그간의 축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 선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을 떨궈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축구 교실을 열게 되신 이유가 그렇게 말하자면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그라보스키 같은 시야를 가지고 성장하려면 그냥 초등학교 뭐 한 5, 6학년 때쯤 시작해가지고 선배들한테 얻어 맞아가면서 그 흙먼지 뛰는 운동장에서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그 감독 코치로부터 또 뭐 선배로부터 그렇게 훈육당하고 맞아가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인 플레이어가 나오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시네요? 좋아하잖아요. 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웬만한 그 수준이 아니면 사실 좀 안다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진짜로 요즘에는 그 팬들의 그 덕후들의 그렇죠. 그러한 그 지식이요. 웬만한 전문가들 뺨 때립니다. 진짜 그라보스키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차두리 선수가 이제 감독이에요. 차두리 선수도 오산고등학교 감독을 하면서 벌써 그렇게 됐군요. 작년에 그 고등학교 리그 우승시켰고요. 차두리 감독이 그러고 이제 그 FC 서울인가 거기에 이제 또 어디를 맡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감독은 끝내고 근데 차두리 선수가 이제 아버님이랑 저랑 있는 자리에 같이 이렇게 동석을 하게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거는 몰라도 축구 선수를 하려면 아버님이 그렇게 거대한 산인데 그 그림자가 두렵지 않더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차두리 씨 답변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독일에서 자라서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독일 여성분들이 이렇게 독일어 발음을 듣고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유시민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고 뭐 차두리 선수 발음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리만 들려주고 이 사람의 독일어를 평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두리 선수가 게임 마치고 독일어로 인터뷰하는 걸 들려주니까 그 여자분들이었는데 이게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독일어를 진짜 완벽하게 하고 어릴 때 가서 그런가 보죠. 그러고 그 말할 때 쓰는 용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운동선수 같다. 그걸 딱 맞추더라고요. 운동선수 같다는 것까지. 그래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하여튼 그 축구 선수들이 특유하게 쓰는 용어나 액센트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는 거라고 하던데 차두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자랄 때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빠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빠를 따라서 축구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즐겁게 축구를 했다 자기는 독일에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을 장점을 비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드리블과 슈팅이 좋다. 뭐 아들은 피지컬과 헤딩과 몸싸움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절로 자기가 아버지의 장점을 더 보고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서 컸으면 축구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한국 국가대표로 뛰어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제 차두리 씨를 주목하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뒷담화든 기사든 통해서 얘기하는 게 단점을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단점이다,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좀 아픈 지점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운동 선수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교수였으니까 네. 학생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항상 보면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그러게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부모나 선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제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게 항상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왜 고래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로 믿거든요. 아. 정말 칭찬만 하면 고래가 춤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운동뿐만이 아니고 교실에서든 가정에서든 좀 칭찬을 많이 하는 네. 그러한 좀 사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저기 노숙인 있으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아, 그렇죠. 네. 항상 그 협박 공포. 네, 네. 예. 근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로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다음에 또 네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나중에 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극과 극이 네. 대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칭찬 많이 하고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장점을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선에 나선 지금 두 후보들의 단점을 중심으로 지금 상대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설이나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게 알고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공유해드리고 뭐 이런 거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일들을 좀 해서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또 국민이 알아야지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또 그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제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은 의미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급적 그 밝은 미래를 함께 설계해 보자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지금 여전히 그냥 안티로만 일관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우리 아침에 이제 선대위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장점을 제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지적해 주려고 해도 네. 교수님은 무슨 장점을 발견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장점 술을 잘 마신다. 예, 뭐 친화력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공직 생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두 분을 놓고 볼 때 이것도 뭐 좋은 면은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쯤 되면 보통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뭐 총리 출신이라든지 네. 아니면 장관이라든지 또 뭐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좀 이런 네. 이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차관급 아니었나요? 본인은 장관이라급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장관급에는 못 미치는 사람이죠. 예, 근데 네. 이제 그 차관 경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제 대권 주자가 네. 이제 됐죠.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경력으로 과연 국정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교수 생활하다가 네. 그 부산관광공사라는 조그만 공기업을 경영을 해봤는데 그 150명짜리 기업도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네. 수많은 갈등을 네, 조정하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 되기도 네. 하지만 또 화해와 조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저분이 과연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그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분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왜 저기 여의도 정치인이 아닌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닌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그런 그 여의도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뚜렷한 지자체장으로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네. 특히 개선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죠.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이다 보니까 이분의 장점이나 그러한 그 강점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장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별다르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그런 것들도 다시 알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보면 변방에서 성장해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오는 길에서 이분이 어떤 공직을 맡게 되면 거기서 본인이 약속한 것을 성과로 보여주는 걸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알려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분이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보다는 맨날 안티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 이런 식의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그 많이들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던 저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한테 충성한다는 말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만 충성한다는 얘기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걸로 하면서 이제 상사들을 다 디스하면서 일종의 배신한 꼴이 됐죠. 그리고 그 발언도 사실은 네. 질문이 좋았어요. 네네. 질문이 좋아서 맞습니다. 그 답이 네. 나온 거지. 네. 사실은 윤 후보가 뭐 스스로 만들어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예. 그때 윤석열 씨가 국감장에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얘기의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였던 조영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의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실 여부나 뭐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이 살아온 역사가 배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쭉 일관돼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돼서도 대통령님의 그런 어떤 선이나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배신하는 행보로 일관했고 후보가 된 뒤에는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후배들을 배신하죠. 검찰 조직을 욕하고. 뭐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윤 후보의 이력들을 이렇게 보면 네.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 과정들을 보면 뭐랄까요, 뭐 기계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의를 저버려가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자신의 입지를 맞습니다. 강화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국가 지도자가 과연 우리한테 온당하게 다가올 것인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경력 소개를 하면서 이 축구 얘기에 흥분해 가지고 잠깐 빠뜨렸는데 정의준 교수님께서는 부산 관광공사 사장님을 그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얼마 전에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부산 분들은 많이 아시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정의준 교수님을 중앙의 공직에 모시려고 많이 이렇게 오퍼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나는 부산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이게 여러 번 고사를 하셔서 많이 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맡아주신 또 사장의 직책을 저는 그냥 성공적으로 즐겁게 수행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조직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있고 조정할 필요가 많으셨군요. 그 제가 이제 공기업에 3년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 공기업도 좀 개혁이 필요하구나 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이나 공기업 개혁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너무 호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 공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은 3년 있으면서 많은 성과도 거뒀고 보람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마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니까 저항이 바꾸려고 있던가. 그러면은 네. 당연히 그건 이제 반발과 저항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그냥 기관장 생활을 즐기다가 그냥 나와야지 그거를 뭐를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를 쫓아내려는 노력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내부에서요? 뭐 노조든지 이제 내부에서 그렇구나. 일부 직원들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수 직원들은 정의준 사장은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몸조심을 했고 하여튼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공기업 그 외 이제 퇴임하면은 뭐 시원섭섭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느꼈던 게 네. 이건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구나 네,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좀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교수하다가 거기로 가니까 제가 언론 활동 같은 거는 이제 일절 끊고 네. 뭐 발언하는 기회도 사실 행사장 가서 이렇게 써주는 거 그대로 그냥 네, 축사나 환영사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 앞에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저도 감회가 새롭고 아,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부산에 그 국토위 소속으로 국정감사한다고 갔다가 교수님께서 기관장 중에 한 분으로 계시는 게 너무 낯설었었어요. 예, 저도 거기서 뵈니까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수님이 그 장제원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태섭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의 고등학교 동기시고 완전 순수 여의도 분이십니다. 아이, 그래서 뭐 인연을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학연이니까.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봉욱 그 차장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집에도 서로 놀러 가고 이럴 정도로 네. 예, 친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귈 수가 없는 사이가 될 정도로 하여튼 그때 뭐 많은 친구들이 지금 뭐 공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정치를 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그렇죠.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경영해 보신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 가서 이렇게 계시면 그 조직의 발전, 그다음에 그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 마친 후에 내가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가기를 본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원해서 만나는 도사마다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임기를 중단하고 나와서 지금 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대통령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분이란 말이죠. 그거 저는 좀 세상에 잘못 가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그런 결정을 한 거는 정말로 안 좋은 선례를 그렇죠.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임명권자가 있는데 임명권자의 저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주어진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마치지 않고 네, 네. 곧장 정치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임명권자에 반해서 지금 활동을 네. 하시는 건데 이게 세상의 상식과 맞는 것인가 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특별히 또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임기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온갖 일종의 폐악질을 부리다가 사실상 징계까지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거를 일종의 자신의 그 입신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 전체를 다 그냥 정치적으로 들어먹은 셈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총장 재직 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 양반이 왜 이러지 네, 하는 그러한 그렇죠.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긴가민가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모두 사실로 드러난 거죠. 네, 개인의 사리 사욕을 그렇죠. 위해서 네, 네. 국가 조직을 활용한 그런 네. 케이스라고 볼 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뭐 몇몇 분들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시게도 됐고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좀 뭐랄까요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과정을 거친 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자신과 측근 그리고 처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가족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좋다. 네네. 근데 이번에 확실히 제가 느낀 게 가족 중에 검사가 있으면 이렇게 좋구나. 아니, 판사는 재판까지 가야 그때 뭐 덕을 볼까 말까 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일단은 검사들이 일단 잡아들이잖아요. 그게 1차 관문이 검사인데 검사가 가족 중에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제 벌어졌던 일련의 그 재판 과정이나 결과들을 보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해하시고 그 화도 나시고 뭐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부를 떠나서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학의 씨는 무죄를 확정시켰고, 그 다음에 최은순 씨도 무죄를 선고했고, 정경심 교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겨우 이제 조국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이제 내모는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 씨죠. 근데 그 반면에 본인이 과거에 수사했던 예를 들어 신정아 씨가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런 고초를 겪게 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네. 그때 당시에. 정말 한국 사회가 한번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 신정아 씨가 나중에 수기 형식으로 쓴 글 같은 게 나왔는데 거기를 보면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공포에 시달려야 했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했죠. 그냥 그 젊은 여성이 그냥 소변을 바지에 그 지를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상황. 그런데 정작 본인의 배우자에게 본인의 부인에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뭐 완전히 있는 사실도 그냥 뒤집어서 거짓말을 하고 예, 뭐 다 그런 거다 뭐.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교수님은 하고. 하기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단 그 멤버 유지 그 박사 논문. 예. 아니 그거를 보신 분들이 제목만 그 영어 제목만 놓고도 너무 황당하지만 그 교수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그게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박사학위 논문이죠. 멤버 박사학위 유지. 논문이면은 자기 지도교수 포함해서 5명의 심사위원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심사를 그 공개 발표서부터 해서 총 5번 합니다. 네. 5번을 하는데 5번을 하면서 그 5명의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못 걸러냈나? 좀 저도 그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논문 하나를 가지고 뭐 여러 논문을 지도를 할 수는 있죠.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는 봐야 되는데 네. 그분들 경우에는 그런 그 의무도 좀 게을리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또 해명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교수님은 뭐 그 또 그런 주제가 물론 이제 모든 주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게 학술적으로 그 점 보는 거 뭐 사주풀이였는데 네네네. 그게 학술적인 가치가 맞습니다. 있나? 네.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이제 관상 뭐 얘기가 나왔고, 네. 예, 그 관상을 보는 그거와 관한 예로 들었던 게 무슨 대머리 남자와 주걱턱 여성이 뭐 어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정말 아니 이게 그래도 그게 과학의 범주거든요. 예,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의 범주에서 그런 거를 논문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한다는 게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학위가 나가니까 네. 사실 그 대학이라든지 교수에 대한 어떤 신뢰나 평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전 저는 매우 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속상했던 게 사실은 저희 세대 자랄 때만 해도 예체능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음대, 미대, 체대 이렇게 진학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집에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종의 편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잘못된 이 편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특히 교수님처럼 체육학 전공하시고 이런 분들은 진짜 황당하시고 속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도대체 학문의 영역으로 보질 않고 이제 이걸 장난의 영역으로 지금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김건희 씨의 논문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한 많은 그 의구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좀 문제가 많죠. 근데 또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시간 강사로 취업을 하는 그렇죠. 그러한 네, 과정도 네. 아니 뭐 그 학교 총장이 그때 공채였다라고 네, 네, 얘기를 다 확인을 해줬는데 그냥 뭐 관행적으로 아는 사람 쓰는 것식으로 그렇게 윤 후보님이 말씀을 심지어 하시면 기자들한테 호통을 쳤잖아요. 가서 좀 확인해보고 해라. 그 호통 치는 걸 보고 옛날에 전 또 네. 다른 인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문대성 전 네. 교수 네, 네. 논문 표전 드러나니까 기자들한테 막 호통을 쳤잖아요. 네, 기자님은 그렇게 안 씁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좀 이제 잘 모르신 상태에서 네. 너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그럼 아닌 거는 아니라고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확인은 또 안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관계 확인서부터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대선 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직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어떤 그 조직 안에서 나름의 조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조직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태도를 저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검사로서 계속 피의자를 대해오면서 슈퍼갑의 지위에서 일생을 살아왔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이 늦게 됐다는 게 오히려 본인의 이득 그러니까 득점 포인트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형대접을 받으면서 맨날 자기가 이렇게 군림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검찰총장까지 하니까 총장 재임 시절에 들려오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냥 이거는 공직에 있는 기관장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제왕이었어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상소리하는 건 예사였고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아침에 이제 그 대통령님 모시는 회의가 끝나면은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10시 정도 되면 회의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그 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청와대 발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 정치권 발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찰과 관련한 무슨 얘기가 본인도 들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당시에 있었던 우리 박형철 비서관한테 네.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전화를 해서 그래도 그 외청의 기관장이 청와대 비서관한테 전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라는 게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데 본인하고 과거에 친분이 있고 가까웠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다 들리도록 거기다가 상소리를 하고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이 비서관이 전화를 받지를 못하고 우리 있는 데서 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가 지향하는 리더십의 본질이 뭐고 그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까? 이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단 말이죠. 사실은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러한 정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에 계실 때도 그거를 목표로 하셨었고 좀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정치든지 행정의 풍토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스타일은 그 정반대죠. 그래서 시스템을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를 무시하고 본인의 그 의지대로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때로는 지금 사례를 드신 대로 최소한의 겸양의 미덕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걸 보면 사실상 김건희 씨가 어떤 사안에 관한 방향이나 결정을 주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이제 현실화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도사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게 이제 뭐 이제 대선 후보의 사모님, 배우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전 대통령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하는 그러한 역할보다 그 7시간 녹취록을 봐도 이분은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실제로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가 또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까지의 그 우리가 흔히 접하던 영부인의 역할 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좀 의구심도 들기는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차차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하여튼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선대위 공동위원장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윤석열 후보는 뭘 잘하는가, 뭘 강점 있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무속과 음주에 강점이 있는 후보 같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성과와 실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걸어온 삶의 경로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니까는 저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연이어서 좀 사과도 하시고 한번 그 세배를 겸해서 절도 한번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연이어 사과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대위 이제 합류하셨는데 어떠세요? 그 선대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있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선대위가 그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바라던 성과가 이제 조금씩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이게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역전돼 가지고 뭐 완전히 뒤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들을 많이 우리 지지자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고 순조롭게 회복되는 중이고 내지는 앞서가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설에 나누는 대화나 정보 공유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산되고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를 또 이재명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게 됐다.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송영길 대표가 본인부터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저기 일단 보궐선거의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예의의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이 무슨 뭐 진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흘리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 본인들의 진정성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곽상도 씨가 사퇴했던 대구 지역의 뭐 동남군가 이런 데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50억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에 당내에서 무슨 조수진 씨는 반발하고 뭐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저 같으면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먼저 선도하면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되니까 호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젊은 대표로서 또 상식과 공정을 얘기하는 후보로서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체 얘기가 없고 서초도 지금 윤희숙 씨의 사태로 비어 있는데 지금 워낙 중간에 많은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셨지만 거기는 또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뭐 그렇죠. 아버님 명의로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자진해서 사퇴한 거잖아요. 그게 또 자기 당시 직장 근처였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인데도 지금 여전히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그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분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겠다. 윤미향 의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간의 언론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흘리고 증폭시키고 했던 얘기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읍천마속의 심정으로 이제 그걸 추진하는 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절차적으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데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그걸 일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여했을 때 그 이슈는 강용석 의원 그 아나운서 폄하 발언으로 제명을 하나만 하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은 그 제명이 안 됐어요. 제명이 안 되고요. 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제명으로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뭐 출석 정지인가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내고 말았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손으로 의원을 제명한 역사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말고 없습니다. 지금 보면 한 번도 없나요? 유성환 의원 옛날에 뭐 국시는 반공이다 얘기했다. 그 정도. 시절에. 네네.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말씀한 게 정말로 정치개혁과 쇄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얘기를 한 거고 또 마땅히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또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안이라서 진행돼야 할 절차를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박덕급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도 지금 슬쩍 하고 넘어간 거였는데 맨 처음에 이분이 탈당하고서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참여를 하고 충북 지역 그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스며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몰래 입당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박덕금 씨가. 캠프에서 나왔는데 또 몰래 이제 또 당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박덕금 씨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나 그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거를 자기 건설회사에다가 물량을 밀어줘가지고 수천억대 폭리를 취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도 사장으로 하면서 그런 관극공사를 많이 따내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전혀 해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박덕흠 의원을 몰아내려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국회에 있으면 안 되죠. 몰아내는 겁니까? 그러게요. 서로 이렇게 사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정책을 통한 정치의 교체, 그 다음에 쇄신을 통한 어떤 이 행정의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정부의 교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교수님 연배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교수님이 65년생쯤 되시죠? 예. 84학번이시니까.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64년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83학번, 84학번으로 64년, 65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살아오신 분들은 저보다 한 2, 3년 선배님들이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살아온 행적들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76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공장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76년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교수님은 여의도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네. 겁니다. 예.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그때 친구들하고 신나게 예. 무슨 축구하고 뭐 그리고 또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야구를 해도 실제 글러브를 가지고 야구하고 다 그랬더라고요. 글러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조금 부잣집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슨 한남동 옥수동 이런데 그 저기 아주 저택들에 가면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야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잔디밭에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저는 뭐 아파트에 살아서 그리고 친구네 집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그 또래 분들한테 듣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선배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TK 출신의 부모님들 밑에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는 선배인데 자기가 옛날에 살아온 과정과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선물을 사달라고 그렇죠. 할까, 뭐 어떻게 사달라고 할까. 예. 또 친구들하고는 또 어떤 장난을 하면서 놀까 이런 생각을 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때 그렇게 아버님의 일종의 그 폭력을 당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돈이나 벌어와라. 근데 그 정말 화장실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왜 공중 화장실에 그 10원 5원 내고 들어가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동전을 받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그걸 이제 그 기억을 그 상대원동에 가서 떠올리면서 이제 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런 이재명의 인간사가 단순히 이제 이재명의 불행을 딛고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쨌거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업을 마치고 뭐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왔다. 이게 그냥 과거에 우리 그 개발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성공 스토리로 얼마든지 소비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이게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세속적인 성공 스토리와 그 사실은 옛날에 왜 김두관 의원이 대선 출마했을 때 이거 스토리가 좋다. 이장 출신이 대권 후보로 결국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인생사는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사죠. 그리고 충분히 성공담으로서 많은 분들 입에 이렇게 회자될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런저런 다른 것이 뒤범벅이 되면서 좀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거의 동년배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아니 뭐 그 비슷한 자리라도 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거 극복을 할 수나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로 짠한 스토리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유인촌 씨가 연기했던 그 성공신화를 다룬 드라마 그걸 바탕으로 많이 이미지가 어필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갔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내용이 말하자면 과거 개발 독재 시절의 성공신화를 담은 얘긴데 그런 성공의 경로를 겪은 사람이 결국 세상에 그 발언하거나 남긴 흔적은 이분은 계속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데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본인들의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사익을 일관되게 추구한 대통령으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건데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을 딛고 나름의 성공 과정 경로를 겪어왔는데 그 성공의 과정을 사익으로 일관하지를 않고 이분이 제가 전에 이 자리에서 그 대담을 할 때도 그걸 여쭤봤었는데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신화에 도취돼 가지고 예전에 자기 어려웠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 옛날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해서 막 그분들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멀리하고 멀리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성공한 다음에 과거와 단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분은 결코 그건 나한테는 지울 수 없는 과거고 내가 그런 삶을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권한을 달라고 계속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썩은 사과를 베어 먹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초등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는 정책을 했었고 교복을 입었다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웠기 때문에 교복을 그 시에서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지금도 선거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지금 상대 후보와 대비되는 면인 것 같고 살아온 과정을 봐도 윤석열 씨는 그야말로 금수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 정도면은 금금수저죠. 순금수저죠. 아버님이 이제 교수님이셨고 일본에 뭐 유학 다녀오셔가지고 여전히 계속 유복한 생활을 하셨고 또 본인이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뭐 그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뭐 구술을 하고 하면서까지 뭐 그 도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도전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고시에 도전하고 그 뒤에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일관되게 권력을 추구해온 삶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그 국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역 패스 폐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해경 해체 그렇죠.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들은 왜 계속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지로 이 사람이 일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갈등 조정의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관심이 없고 네. 그냥 있으면 문제 있어 없애버려. 그렇죠. 예, 내가 힘을 그냥 보여주겠다.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들이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해수부 폐지가 아니고 해수부 그 개선 해경 개선. 예. 네. 아니 여가부 여가부 여성가족부 예. 죄송합니다. 예.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좀 개선하자는 그렇죠. 쪽이 가장 응답이 많대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고민하진 않고 그냥 없애버려. 네. 그 굉장히 쉬운 행정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좀 있어야 될 부를 그렇게 없애는 아니 생각을 그것도 또 쉽게 일관된 하실까.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선하겠다고 그렇죠. 했다가 무슨 예. 양성평등 가족부를 개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선거에 이제 이용하려고 소위 이대남에 대한 소구 전략으로 최대한 자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여가부 폐지 이렇게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 정책으로 구현될 때는 얼마나 이상할까. 그렇지만 이번 대선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를 지금 저희가 뽑아야 되는 시기에 와 있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성공한 정책을 성남에서 성공한 정책을 경기도에 확산시키고 경기도에서 성공한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키고 또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정책으로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후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진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언제 최 대표님이 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청와대는 연습하는 데가 아니다. 네, 네, 배우면서 그렇습니다. 하는 데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입증이 된 사람, 검증이 된 사람, 네. 국민들의 요구를 네. 받아들여서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결국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냥 그 자기 임명권자한테 저항하는 이미지로 대들었던 이미지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조그만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소확행 공약들을 이제 많이 내놓으시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최 대표님 자녀를 군에 보내셨다고요? 네네. 교수님도 최근에 보내셨다면서요? 저는 제 아들이 지난 12월에 네. 양구 21사단에 입대를 했습니다. 21사단이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가 대한의 남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겨울을 동창 걸렸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겨울을 어떻게 나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군에 자식을 보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그러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세 가지의 그림은 나와 있는데 그 최 대표님 아들은 어디에 아들이겠죠? 딸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벌써 이제 상병이 됐고요. 예, 예. 그 친구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용하시는 가장 반가운 용어 꺾어졌습니다 이미. 꺾어져서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는데요. 아 요즘에는 진짜 18개월이잖아요. 1년 네, 6개월. 네. 금방 갔다 옵니다. 옛날에는 진짜 뭐 저 때는 거의 3년쯤 되는 것 그렇죠. 같았는데 네, 네.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뭐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혹한기 훈련 한 번 하고서 지금 군대를 마치게 됐는데 아, 아. 이제 작년에 갔다가 금년에 제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즘 이제 그 병사들한테 휴대폰을 지급해줘가지고 예. 아드님 지금 그 연락 오셨어요? 아니 휴대폰? 그래서 저도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에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애 엄마가 저기 통화했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통화 했더니 네. 자기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 통화가 가능해? 그래서 네. 아니 카톡도 되고 전화 통화도 돼. 업무 시간 끝나면 6시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카톡도 해보고 네. 통화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 이제 마음도 좀 푸근해지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군에 가 있는 그런 그 우리 장병들도 좀 군장명 그 군복무를 하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또 혜택도 국가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장병 통신료도 네. 반값. 반으로 줄이겠다. 예. 이제까지는 20%였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군 장병 요금이 있어가지고요. 20% 깎아준 거였는데 이걸 반값으로 하겠다. 예. 이게 이제 그 휴대폰이 주는 효과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군 검찰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은 범죄가 폭행, 영내구타라고 하는 폭행, 예. 그다음에 군무이탈, 탈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제 병사들 범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휴대폰 지급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절망 때문에 그쵸. 탈영을 하는 거잖아요. 바깥 소식이 궁금한데 내 애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수단이 없으니 탈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탈영했던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인 변심 그렇죠. 이것 때문에 탈영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왜 변심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변심한 애인이 금방 알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본인도 대안들이 생겼는지 하여튼 이제 그게 많이 병영 생활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타를 하고 이러는 이유도 달리 할 게 없으니까 후임들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무료한 시간을.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휴대폰을 들고 세상 일도 알아보고 소통하고 지 나름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계기가 되니까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통신료를 더 절감해주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모병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겠다. 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징병제,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선진 강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모병제는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때가 됐죠. 이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예비군 훈련도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 가야 되는데 이것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경력을 반드시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도 이게 이제 군대 문제가 남녀 문제 그 양성평등 문제와 좀 맞물려서 그렇긴 한데 그렇죠. 좀 인정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맞습니다. 게 아닌가. 그래서 군 경력이 사회 경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대남들이 느끼는 그러한 박탈감, 상실감을 상당히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아무리 군 기간이 짧아지고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기간을 청년기의 공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이 결코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후보의 약속. 그다음에 동원 예비군의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겠다. 훈련 보상비도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훈련 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예비군 훈련 나가면 예비군 훈련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그냥 그때 막 그 굉장히 반찬도 부실한 도시락이나 한 개 주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더 저는 깊이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박정희하고 대결할 때 네. 그때 향토해비군 폐지 공약을 그랬나요? 내셨었어요. 네. 전 그때가 초등학생 때 기억이 가물. 그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아니 그거는 정치사적으로 유명한 공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저기 남북 대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무슨 1.21 사태 어떻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공약을 국민들이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굉장히 호응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DJ라는 분은 참 선구적인 분이 네, 맞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국방 관련한 정책들은 사람 중심으로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놓칠 좀 뭐랄까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그 자기네 당내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작게 5015를 언급하면서 네. 당신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저는 답변을 못하고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그 다음에 그 군부대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야상을 입혀주는데 그게 또 안 맞아가지고 그냥 한참을 누가 도와줘야지만 옷을 입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뒤에 이제 내세우는 공약이랍시고 얘기를 하는 게 여전히 또 자극적으로 선제 타격하겠다. 저도 좀 그 얘기 듣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들었던 아버지의 깃발 이란 영화 있잖아요. 2차 대전 참전 용사가 그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요. 독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자들이 전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특히 전쟁터에 가본 적이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아들이 군대 가 있지만 또 뭐 자식이 꼭 군대에 가 있지 않더라도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 전쟁이 한번 시작이 되면요 일단 이거 휴대폰부터 안 됩니다.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들이 우리나라의 통신 시설을 다 때려요. 그거부터 먼저 때려요. 가족 찾고 싶어도 가족 연결이 안 돼요. 서울 시내 여기저기 아마 교통 대란이 벌어질 거고요. 움직이고 싶어도 차 몰고 나오는 순간 길 막힐 거고 이산 가족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거죠. 사람 모여 있는 데는 다 때릴 테니까. 특히 이제 핵발전소 같은 데는 그렇죠. 1차적인 공격 목표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뭔지를 모르시는 건지 선제 타격하면 그땐 전쟁하자는 건데. 그러니까요. 전쟁 시작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뱉어놓고 이제 주워 담느라고 뭐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었다 했지만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고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 웃었다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공화당의 찐 지지자로 그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총기 보유 주장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전쟁의 엄중함이나 참혹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지향점이 뭔지 국민의힘이 뭐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고 갔다는 식의 얘기를 그 부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심지어 뭐 좌파였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내뱉은 사람들이 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관한 안보에 관한 이런 얘기를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전쟁을 이제 비디오 게임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찌됐든 좀 그 후보든 그쪽 당이든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그 여기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군경력 호봉 인정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2027년까지 병사 월급 그 200만 원까지 이제 보장을 하겠다라는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젊은 그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거를 희생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그렇게 뭐 어려운 형편의 나라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나라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그 1년 반을 할애를 만약에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쪽으로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지 자꾸 희생을 해라. 이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공약을 내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통신료 50% 할인서부터 호봉 인정, 동원 예비군까지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도 좋네요. 예, 이것도 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네. 것도 그리고 이제 모병제로 나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제 국방에 있어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약을 요번에 보게 돼서 저도 매우 반갑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아들은 이미 가버리기도 했지만 교수님하고 예. 이제 즐겁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꼭 기억해 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2027년까지 병사들의 봉급을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따라서 바로 따라쟁이처럼 그냥 곧바로 200만 원 네. 하겠다 이런 식의 또 무책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진정성은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장병들의 그러니까 병사들의 봉급이 획기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참여정부 때였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횡보를 했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또 파격적으로 봉급이 인상됐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설 때 실질적으로 장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어느 쪽이 진정성이 있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어느 쪽이 뻥을 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오래전 일이지만은 연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상병 병장 때 연봉 30만 원의 시대에서 그렇죠. 이제 연봉 이제 월봉. 2,400만 원, 연봉 2,400만 원의 시대가 됐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가 어떤 정치인이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과 또 군입대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드는 후보인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뒤처지거나 뒤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사실이거든요.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또 좋은 공약들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재명 갤러리나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그 소위 밭가리에 이제 매진을 해주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또 밭가리를 할 수 있는 소재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을 저희들도 많이 공급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이해시켜드릴 시간을 많이 가질 테니까요. 지금 저희도 먼저 이제 이 후보 공약을 좀 카톡으로 공유하고 저부터 이제 교수님께 공유드리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함께 보시고 충분히 이제 그 소재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그 인터넷이나 또 이재명 갤러리를 통해서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요. 많은 공약들 지지자들에게 또 확산시켜 주시고 또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께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위한 비전 또 국민을 향한 진심 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의 영상 좀 보내드릴 테니까 예. 네, 그 영상 편지를 보내시는 장면, 그다음에 뭐 그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눈물 짓는 장면, 예. 뭐 이런 것들을 꼭 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으로 치면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대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이 가장 큰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방식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 만나기가 일단 힘들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군중이 모일 수도 없고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주변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카톡으로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재명을 좋아한다, 나는 이재명을 찍겠다, 그래서 이재명의 장점도 좀 알려주시는 그러한 카톡도 좀 보내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특히 젊으신 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희준 교수님 말씀 글 많이 찾아서 읽어보시고 오늘 저희가 했던 방송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지금 밤늦은 시각 조용히 홀로 앉아 국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민생, 경제 모두 주름살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이 아닌 현재의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편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저의 공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 가족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올립니다.